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도 지방직 7급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특허기업입니다. 특허기업. 우리 알고 있는 특허 맞습니다. 설권적 처분으로서의 특허. 또 왜 묶어놨니? 특허라고 하게 되면 형성적 행정행위 말하는 거죠.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보시면 특허로 분류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설권적 처분이죠.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다.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인데 첫 번째는요, 공익사업, 공공사업,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공공사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그 다음 공기업 설립, 공법상 사단법인으로 갑시다. 공법인의 설립, 그 다음에 신분 설정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게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협의의 특허. 그 다음 얘는요, 권리 능력이죠. 권리 능력, 권능을 설정하는 행위.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권리 관계,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 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 있는 거, 공공사업. 이게 특허기업입니다. 이게 특허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주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이므로 행정청은 특허기업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감독권 행사한다. 이 특허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하나만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공영무 계속의 원칙, 공영무 계속성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공공사업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이나 다른 법인한테 하도록 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특허기업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를 공급하다가 한전이 회사가 망해버린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이런 건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가의 적극적인 감독권, 엄격한 감독권 행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특허기업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전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전기사업허가죠. 전기사업허가. 우리 행정법에서 이렇게 사업이라는 표현 나오면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허로 바로 연결시키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허기업의 이용자 관계. 사법관계이므로 특허기업자는 특허기업의 이용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법상 원리로 치게 되면 평등원칙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법상 원리로 치게 되면요,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원칙.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면 공법상 원리로서 평등원칙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일까?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물론 특허기업 한전하고 우리 한전 전기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사법관계인 건 맞습니다. 사법관계인 건 맞는데 우리하고 한전하고 맺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차별적으로 나한테는 전기를 공급 안 하고 얘한테만 공급하고 이런 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허기업은 특허를 받은 한도 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갖게 된다. 그렇죠. 전기 공급은 한전만 하는 겁니다. 특허기업은 특허죠. 특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독점적 권리,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맞고요. 특허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부여받으며, 그렇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인정이 됩니다. 특허기업에게는. 대신에 그와 동시에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이죠, 공익사업입니다. 그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특허를 받게 되면요,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사업은 반드시 시작돼야 된다. 사업 개시의 의무 이런 게 이제 부과가 될 것이고, 또 이제 특허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공영무 계속의 원칙, 그러니까 사업 계속의 의무, 반드시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사업 계속의 의무 이런 게 부과가 될 것이고, 또 방금 위에서 감독권 행사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감독 수인의 의무, 감독권 행사를 받게 된다. 감독 수인의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인정받는 대신에 그에 따른 의무도 같이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어야겠다. 전자발 찍힌 것 같네.
전자발찌는 안 껴봤습니다. 예.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그건 안 껴봤어요.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비교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원래 처음에 이름은 뭐였어요?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도시계획. 그것이 그 다음에 이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옛날 표현을 그냥 쓰시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다 또는 이제 용도지역, 용도구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묶어버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행위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뭐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거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건물 마음대로 막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에 해당을 합니다.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발생시키니까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고 구속적 계획이니까 처분 맞죠? 계획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계획 처분. 비교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죠. 그런 걸 뭐라 불러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죠.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고 그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있다 없다. 일반적 규정. 이 일반적 규정이 있으려면은 행정계획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있으려면은 그거는 어디에 있었어야 되는 거냐면 행정절차법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 그런데 1987년도에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안에는 행정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몇 년도에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됐다고 했어요? 199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1996년도에 행정절차법 만들어지면서는 행정계획 부분이 폐지됐습니다. 삭제됐어요. 없고요. 개별법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이죠. 신청, 청구가 아닙니다. 신청.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청권이 인정된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 자체를 거부한다. 이 행정처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허가 얘기하는 거죠. 폐기물 처리허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에게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뭐 예를 들어서 행정계획을 만들어달라, 뭐 제정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뭐 폐지해달라. 보통은 이제 변경하고 폐지인데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였죠.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일이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예외가 있었고 세 가지 예외가 바로 첫 번째는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제정 또는 변경, 폐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안 제한권이 인정되고 입안 제한권,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거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적정 통보 사건 이게 되는 것이었죠. 다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1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특허입니다. 이건 특허죠. 폐기물 처리 사업이니까 공공사업 특허에 해당을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것이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었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되면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거였었고요. 적합통보라고 돼 있지 법에는 판례는 적정통보라고 하게 되고 적정 통보를 받으면 요게 인정되는 거죠. 여기서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A계획이 있고 B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었었죠. 이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이 A계획에서 B계획으로 이렇게 바뀐다 했을 때 A계획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이 영위할 수 있고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 영위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달라
그 계획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 계획행정청이 거부를 하였다. 이 부분에서 과연 이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거부가 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경우니까. 이랬을 때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조리죠. 상식 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거부되는 거하고 여기서 거부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래 거부는 위의 거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위쪽에서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면은 같은 상황이니까 얘도 역시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조리상의 신청권 얘기하는 것이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나 행정지침의 경우에 있어서 비구속적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인데 이게 아직 고시 공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안 상태인데 이 비구속적 계획은 위에 있는 구속적 계획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는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은 확실히 아닙니다. 처분은 아니고요. 행정지침은 당연히 처분이 아닌 것이죠. 처분은 아닌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다음 이 표현이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거였습니다.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이라고? 아니라고. 처분은 아니라고 확실히. 처분은 아닌데 공권력 행사까지는 인정해 줄 수가 있다고요. 공권력 행사.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무슨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다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세 번째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여기서 공권력 행사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 소원 심판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충성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 저것을 처분까지 연결을 시켰다면, 처분까지 인정을 시켰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헌법소원 심판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된다라고 판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처분이면은 보충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을 거니까 처분은 아닌데 공권력 행사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함, 행정권한에 위임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부조직법 등의 일반적 규정입니다. 일반적 규정이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나 재위임의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거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 제96조 떠올리는 거죠. 헌법 96조를 가지게 되면은 행정조직하고 행정권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은 국가조직도 마찬가지, 지자체 조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행정권한은 직무 범위 말하는 거죠. 각각의 행정기관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그 직무 범위에 관해서만큼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다. 법정주의가 적용되죠. 법정주의.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정주의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권한 얘기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인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개별적 근거.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원칙은 그 법률요보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요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근거를 둬야 된다. 법률 요보가 적용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개별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법률 요보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권한 위임 같은 경우에는요. 권한 위임은 이게 외부 행위입니까? 내부 행위입니까? 이건 내부 행위잖아요. 그렇죠? 내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얘는 법률 유보가 완화 적용되겠죠. 완화 적용되다 보니까 일반적 근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일반적 근거를. 개별 근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위임으로서 권한 위임, 일반 위임하고 두 번째 위임으로서 재위임의 근거를 전부 다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정부조직법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이거는 대통령령이죠. 예, 대통령령이었었고요. 이 대통령령 몇 조 몇 조? 3조 4조. 3조 4조에 3조의 일반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고 4조의 재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저 정부조직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근거로 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요 원칙이 완화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강론 얘기죠. 강론 얘기인데 총론하고 겹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경찰은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소극적 목적,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입니다. 소극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복리 증진, 적극적인 목적으로 행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얘기하는 거야? 경찰법상 일반 원칙 얘기하는 거죠. 경찰 재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 재량과 비교했을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필터링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유의 한계 법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했어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물론이고요. 당연히 적용되고 경찰 재량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 경찰들은 항상 소공자, 소공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소공책평비, 소공자, 소공녀 책을 보고 이제 비평을 하는 겁니다. 소공책평비, 소는요,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플러스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서울대 박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찰청 강의에서 한번 등장한 게 있긴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언급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소공책평비의 소 얘기하는 거 소. 경찰 작용은 침해적 작용으로서 소극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공용 수용에 있어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게 되면은 수용의 목적물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건 이제 공용부담법 파트에서 공용 수용 절차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사업 인정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다음 두 번째 토지조서, 물건조서,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게 되고 협의 취득 이건 뭐예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죠. 판례는 사법상 계약,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용 재결은 협의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다, 불성립이라는 전제를 깔고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업 시행자만 수용 재결 신청을 관할 토수위에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수용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직접 신청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었었고요. 여기서 이 사업 인정 얘기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 인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19조에는 공용수용권을 설정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했을 때 이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인정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는 공용수용권,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공익사업지로 본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공익사업지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최종 확정은 어디서 되는 거야? 최종 확정은 누구 땅을 뺏을 것인지에 대한 공익사업시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 확정은 여기 또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사업 인정이 나온 단계에서 우선 확정이라고 봐요. 우선 확정이라고 보고 최종 확정은 협의 취득 수용 재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걸 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 위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땅을 판다거나 이러한 재산권 행사가 우선 제한된다는 거예요. 토지 보전 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토지 보전 의무, 토지는 우선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래서 목적물 확정이 필요해지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인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강학상 인가입니다. 인가는 제3자 사이에 있어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법률행위.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이라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요, 우선은 그것만 가지고는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적 효과는 발생 안 합니다. 무효 상태입니다. 우선은 무효 상태인데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 상태를 유효 상태로, 효과가 발생하는 유효 상태로 바꾸어주는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강학상 인가 행정청의 동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저것을 강학상 허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판례는 그건 결코 아니다. 그거는 지나친 해석이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여 있으면 여기 있는 땅은 못 판다 이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허가 구역이 묶여 있으면, 이랬을 때 이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토지거래에 대해서 일반적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학상 허가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할지라도 사인 간의 거래 계약을 맺는 건 자유가 맞고, 그런데 효과 발생만 일부 제한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효과 발생만 강학상 인가로 봐야 되는 것이지 허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죠. 허가로 봐버리게 되면 자기 땅 파는데, 그죠? 지나친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행정 주체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도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을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집행력, 존속력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공법행위는 맞죠? 그죠?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는 맞는데 누구의 행위입니까? 행정청의 행위죠. 행정청. 그러니까 이건 사인 쪽이 아니라 사인의 반대쪽은 뭐예요? 행정주체죠. 행정주체. 이건 행정주체행위란 말이에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는 이와 같은 특유의 효력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면 무효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인정해주게 되고,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 힘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존속력, 이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확정력이란 표현보다는 판결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존속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고요, 바람직하고요. 구별 목적으로 형식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증력, 실질적 존속력으로서의 뭐가 인정돼? 불가변력이죠. 기판력 아닙니다. 기판력 아닙니다. 순수한 행정처분 그리고 재결처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기판력은 인정 안 됩니다. 기판력은 오직 확정 판결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실질적 존속력, 확정력이 불가변력 상태까지로 머무르는 겁니다. 기판력까지 못 가고, 그 다음에 집행력, 이거 집행력 말고 제재력도 인정되죠. 그래서 그냥 강제력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강제력에는 집행력과 함께 제재력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물론 행정행위 안에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명이라는 처분에는 집행력이 포함되는 건 맞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집행력 행사가 가능한 것이지, 행정행위의 직접적 근거 법규만 가지고 바로 집행력 행사, 행정 대집행 이런 거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했다. 건축법 79조를 근거로 해서 행정대집행하면 안 됩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이란 법이 있죠. 민법에 비진의 의사표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진통오기에서 진 얘기하는 거죠. 진통오기의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사실은 이건데, 그런데 말할 땐 다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효과가 없다, 무효다 라고 보게 되는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전두환 공무원 숙정 계획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렇다? 공법관계에서는 그 행위의 격식화와 정형화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네 마음속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관계에서는 뭐가 원칙이 되는 것이다? 표시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다. 표시주의가. 그러니까 표시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표시된 의사와 진짜 네 마음속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영업재개
법제계 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대로 그냥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판례 변경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방자치법 등의 다른 법률을 고려함이 없이 그 직접적 근거법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의 요건만 갖추면 그 신고는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2009년도에 바뀐 건 맞지만, 하지만 종전 판례이든 최근 판례이든 뭐라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함에 있어서만큼은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요건이 있었어요? 주민등록법에 판례에 따르면 판례가 짚은 건 30일 이상 거주였죠. 30일 이상 거주. 30일 이상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용적 심사가 필요하는 실질적 요건이 맞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게 되죠.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게 되면 바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수리의 효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고, 형식이 어쨌든 신고면 신고의 효과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 도달만 하면은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려면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보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의료법에 따른 의원 개설 신고, 의원 개설 신고.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 의원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도 포함돼요. 치과 의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의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기 낳고 도움받는 조산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했죠. 이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에 교부가 없더라도, 즉 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설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도달만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3번에 있는 내용은 오히려 4번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5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입법행정사법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불편해 미치겠네. 네, 형식, 실질 이렇게 하면 9개가 있겠죠. 9개. 형식, 실질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은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기관인 것인가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법 제정 행위라고 하게 되면 입법 작용이 되는 것이고, 법 집행 행위라고 하게 되면 행정 작용이 되는 것이고, 법 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사법 작용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했을 때 여기서도 입법 행정 사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쪽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뭐 여기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주로 출제되는 것은 중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면 이런 걸 행정 입법이라고 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인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하게 되면 행정 행위를 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인데 실질적 의미의 사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 이걸 기준으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 행위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 행위, 누가 이런 짓을 했었죠? 전두환 씨가 이런 짓을 했었죠. 얘는 뭐에 해당해요? 얘는 통치행위죠. 통치행위. 이게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통치행위가 맞고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은 맞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라는 것이 정상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목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사형죄가 성립이 됐던 것이었었고, 이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통치행위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별도로 분류하는 거고, 집회의 금지 통고, 행정심판의 재결, 바로 보이는 거 한번 볼까요? 얘는 뭐예요? 얘는 사법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사법작용이죠. 우리 헌법 10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제도에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사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 전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사법 절차의 성격을 엄청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일반 법관의 임명, 이건 행정이고, 대통령령의 제정, 이건 뭐예요? 행정 입법이죠. 행정 입법이니까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위에 해당을 할 테고,
그다음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죠. 범칙금 부과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행정 형벌로서의 벌금과 행정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중간 단계를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굳이 한쪽에 주소를 찾는다면 그건 벌금 쪽입니까? 과태료 쪽입니까? 이건 벌금 쪽입니다. 벌금 쪽이죠. 그래서 통고처분을 우리가 범칙금을 안 내게 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 형벌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법작용이다.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 이거는 행정작용이 맞죠. 집회금지 통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라는 것은 무슨 신고다? 그거는 집회신고가 수리가 돼야지만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라고 했죠. 이건 단순히 정보 제공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도 수리 거부도 전부 다 처분은 아니겠는데, 당시에 우리 촛불 집회 때 소송을 제기했던 거는 뭐에다가 소송을 저기다 소송 제기한 거야. 저기다 집회 금지 통고. 금지 통고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 맞습니다. 하명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저기다가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때 집행정지를 걸어서 촛불 집회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일반 법관의 임명은 당연히 신분 설정 행위, 당연히 저것은 행정작용에 포함이 될 테고, 경찰권의 발동인데 이건 강론인데 간단하게만 봅시다. 간단하게만. 경찰법 파트입니다. 경찰법.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 동행 요구 얘기하는 거죠. 불심검문입니다.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경찰권 발동의 일반법이 있죠. 일반경찰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이 있는데 경직법 제3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3조에 보게 되면 불심검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불심검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불심검문의 내용에는 네 가지가 포함이 되죠. 질문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건 행정조사입니다. 따라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행정조사인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뭘 먼저 시킵니까? 정지를 시키게 되죠. 정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명처분이고요. 하명처분이고, 요거는 행정조사인데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중에서 임의조사 쪽에 해당을 합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등의 경찰관서로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경찰지도고 안 따라가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 즉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때는 먼저 바깥에를 살짝 만지고 나서 터치하고 외표 검사입니다. 하고 나서 안에 뭐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까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 할 수 있겠죠. 이 동행 요구가 이게 행정 지도라고 했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동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임의동행 행정 지도다. 안 따라도 된다.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에는 경찰관서에서 퇴거해도 됩니다. 퇴거를 왜 못해? 들어가면 못 나옵니까? 감옥입니까 여기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도 있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이거는 따라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다니는 거. 이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경찰은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앞에서 이렇게 길을 살짝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팔을 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질문에 수반하여 질문, 요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 여부 조사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불심검문의 내용이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불응하면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냐 이겁니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 민사법원 그리고 형사법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선결 문제에는 행정행위에 위법심사 문제가 있고 효력심사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결국 민사, 형사 그리고 위법, 효력 이렇게 2 곱하기 2는 4,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법 위반죄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 위반죄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위법심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음주 측정 요구를 하죠. 음주 측정 요구. 예,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음주 측정 얘기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 거기에는 법문으로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음주 측정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 반드시 수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란 말이에요. 행정행위입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하명이다. 의무 부과는 하명이다라고 얘기했죠.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인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시정명령 위반, 여기서도 역시 시정명령 하명 위반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렇게 붙었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형사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법 심사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결 문제가 위법 심사의 문제로 나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형사법원 심사할 수 있잖아. 위법하네.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 거지. 안 따라도 되는 거니까 안 따랐다고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 겁니다. 안 따랐다고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처벌 못하고.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추적이 당의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다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적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그렇죠. 추적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국가배상 사건이었었어요. 국가배상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만약 이게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 어떤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법령 위반, 위법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결과 위법성설을 따라야 돼요. 결과 위법성설. 하지만 광해 행위 위법성설을 따르는 일반적인 학설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판례 역시도 마찬가지로 2조는 뭐로 봐? 행위 책임의 문제로 보고 5조는 결과 책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2조는 과실 책임이고 5조는 무과실 책임이고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7번. 국공유 재산입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국공유 재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고, 지자체 쪽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죠. 두 개의 법의 규율을 받게 될 테고요. 1번.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었냐면요, 앞에다가 국유재산을 갖다가 놔보시고 뒤쪽에다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갖다가 놔보시고 그 다음에 구법하고 신법하고 지금법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개 평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했을 때 몇 년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1976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대무계약에 대한 준용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2005년도라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준용 규정이 있었고, 지금은 준용 규정이 없고 폐지됐고, 여기도 준용 규정이 있었고 지금은 준용 규정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판례가 특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허다. 여기서는 판례가 과거에 사법상 계약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사법상 계약으로 본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준용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4번의 평면 중에 3번 평면, 이 3번 평면 쪽을 특허로 봤었다는 겁니다. 처분을 봤었다. 그냥 이거 돌파해버린 거예요. 준용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 차이 때문에 그래요. 76년과 2005년의 시점 차이 때문에 76년 이후 사건 판례입니다. 이후 사건 판례, 그게 2004년인가 그랬었는데 2005년 개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특허라고 봤었던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일반 재산은 사경제적 거래 대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건 맞지요. 그렇죠? 행정재산은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다음에 일반재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게 되고 아니면 일로 가게 되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물에 해당하죠. 공법관계 문제, 이건 사물에 해당하죠. 사법관계 문제인 것은 맞는데, 그렇죠?
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공법적 규율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뭐 특징적인 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봐요. 밑에 있는 일반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뭘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할 수 있잖아요. 변상금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100분의 120에 100분의 20 부분은 분명히 공법적 규율 맞고, 또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 일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할 수 있잖아요. 행정대집행. 그렇죠?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여기도 적용됩니다. 여기도 적용된다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지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뭐 일반 재산, 이건 행정재산 같은 경우 지금은 공유재산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시효를 적용을 시켜갖고 사인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럼 행정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매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각이 안 된다.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 사법상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재산은 그러하겠죠. 국유재산 쪽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 상태여야만 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 이건 뭐야? 무단점유죠. 무단점유,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이 성립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점유야 아니면은 자주점유야 타주점유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민법 245조 요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민법 245조에 있는 취득시효에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요건이 그래요. 자신의 소유의 의사로서 공연하게 평온하게 그것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평온하게 점유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소유 의사, 즉 자주점유,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판단 하에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주 타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가가 그와 같이 권한 없음을, 그러니까 얘가 남의 땅을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적용을 받아가지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 남의 땅인데 사인 소유 땅인데 국가 소유 땅으로 확 바뀌는 것이냐 이거야. 바뀌는 것이냐. 바뀌려면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가 그 권한 없음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느나, 뭔 소리하고 자빠지는 거야 지금, 그죠? 어려운 경우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해당하지 아니한,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그러면 뒤에 있는 이상한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앞에 것까지만 증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 그러면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즉 자주점유가 아니라 이건 타주점유 상태고, 타주점유 상태, 남이 주인인 걸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는 시효 취득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8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송에서의 심리 대상은 지방의회에서 제2요구를 할 당시에 이 이상으로 지적했던 재의결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했었냐면 지방자치법 26조 3항이 있고 지방자치법 107조 1항과 3항이 있고 지방자치법 172조 3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었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얘 같은 경우에 제2요구 규정이죠. 제2요구 규정이고 이거는 제소 규정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송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것인데 26조 3항은 조례안 쪽이고 그 다음에 10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모든 의결입니다. 모든 의결. 그러면 26조 3항이 조례에 있어서는 특별 규정이 되고 그 다음 107조 1항이 일반 규정이 되는 그런 거니까 조례 문제면 26조 3항 적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7조 3항에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반 의결 상황이니까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확인송,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확인송 규정을 두면서 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도록. 이거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심이 대법원이고 여기 내려오게 되면 제소기간은 20일이야 뭐 이런 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제2욕을 했잖아요. 제2욕을 하면서 문제로 제기한 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 제2요구 과정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서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국가사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사무가 아니다. 국가사무가 아니라 누구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다. 자치사무다. 그렇다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니까.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공백 영역이죠. 공백 영역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적용 영역에 상위법이 있어야지 조례가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수정법률선점이론, 법률선점이론 얘기하는 건데 그 영역에 대해서 말이에요.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걸 가지고 이미 선점하고 있어야 돼요. 선점하고 있어서 거기를 이미 규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역에 대해서 조례를 또 만들었는데 내용이 충돌하면 그럼 상위법 위반이에요. 법률선점 이론에 따라서. 근데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죠? 조례의 위임할 사항은 75조 소정의 행정입법 75조는 시행령 말하는 거죠. 대통령령. 위임할 사항보다 그때보다 포괄적이어도 괜찮다.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75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원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미루어 준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 입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그게 아무리 권리 제한 의무부가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그 지역적 범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법률 유보가 완화 적용된다. 완화 적용되니까 포괄 위임이 허용이 되겠죠. 조례가 집행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두밀분계 폐지조례 얘기한 거죠. 두밀분계 폐지조례. 그래서 처분적 조례라거나 집행적 조례 여기까지가 처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처분이죠. 실질이 처분이니까 처분적 조례는 형식은 조례이지만 실질은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 문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곧바로 그 의사표시는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처분에 해당을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창단원, 무용단원과 같은 경우에 시립합창, 무용, 뭐 광주광역시 이런 경우들 그거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근데 공법상 계약은 어쨌든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 주체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인 쪽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사법상 계약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일 수도 있고 아니고 이게 공법상 계약의 해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보입니다. 공용 수용 절차에서 수용 재결까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 협의 취득 단계입니다. 협의 취득을 통해서 이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쪽에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런데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일부분 내놔라 이렇게 환수 통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이겁니다. 저거 뭐래요?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이니까 이 환수 통보 역시도 사법상 이행 청구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처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협의 취득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성립해가지고 수용 재결까지 들어간 상황 생각해 보세요. 수용 재결까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재결까지 들어가도 처분이 개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용 재결은 법적 성질이 바로 뭐야? 대리잖아요. 대리. 그렇죠? 저 협의 취득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렇죠? 대리는 뭐예요? 우리가 공매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대리죠? 그것도 효과가 사법상 계약이잖아. 수용 재결도 효과가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중간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똑같이 사법상 이행 청구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죠. 예, 지금은 서울특별시입니다. 1특기 정별계고에서 1특기 정별계고, 1특기 정별계고에서 지금은 기계고가 사라졌죠. 기계고가 사라지고 왼쪽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이죠. 경력직,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신분 보장이 안 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직, 특정직,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그다음 정별계고,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사라진 것은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현재는 1특정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현재는 없는 겁니다. 했을 때 그 단원의 해촉에 관해서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무효하기인 소송을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건 뭐니까 공법상 계약이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겠고, 4번 지방 계약직 공무원, 물론 지금 없는 거지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뭘 봐야 돼요? 보수삭감. 보수삭감.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과 똑같은 거라고 했죠. 감봉 처분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고요. 처분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법상의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밟아야 됩니다. 이것은 감봉 처분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 자주 나왔던 문제고, 마지막 10번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신분.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죠. 가행정행위입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유로 직위해제가 나왔다가 B라는 사유로 직위해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똑같고 내용은 똑같지만 사유가 A 사유와 B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앞에 있는 직위해제와 뒤에 있는 직위해제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다른 처분이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직위해제는 뒤에 있는 직위해제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서 이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이든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든 똑같습니다. 이게 흡수가 되는 것은 맞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직위해제의 전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장래 불이익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불이익이 있는 상황, 사후소멸입니다. 사후소멸입니다.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승진승급제,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불이익 제거를 하기 위해서 실효된 이미 소멸했죠. 소멸했는데 직위 해제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우선 소외이익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에 대한 소외이익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전력 때문에 내가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효리상 인가에 효 걸렸죠. 효 처분의 효력 소멸. 그럼 원칙적으로 소액이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승진 승급은 사회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죠.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사회적 이익이 인정되니까 소액이 인정된다라고 보겠죠. 공무원을 근로자로 바꿔 똑같다고요. 근로자로 바꿔도 사후 소멸되는 거 똑같고, 여기서 구제를 신청한다. 이 구제 신청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소송이 아닌 겁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실익이 있겠는가인데, 이건 소의 이익과 법리가 똑같습니다. 법리가 똑같기 때문에 구제 이익은 인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진호이 들어가는 게임이고요. 당연 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보,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이미 공무원의 신분은 소멸한 거고요. 박탈된 상태고, 그 통보 자체가 징계 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 새롭게 법률관계를 바꾸는 행위는 결코 아니다 이거죠.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과거에 없었죠. 과거에 교원 지위 향상 및 지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이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 교원지휘법의 과거에는 10조 3항에서 저 교소위의 결정은 뭡니까? 저건 당사자 심판이고 그에 따른 결정은 처분으로서의 재결이죠. 저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죠. 그럼 저건 제3자의 행정이잖아요. 만약에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교원에게는 수익적이고 사립학교 쪽에는 침익적일 것이며,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원에게는 침익적이고 사립학교 쪽에는 수익적이 될 것입니다. 제3자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원이 불법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 쪽도 당연히 소송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었죠. 그
지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고, 하나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위헌 결정 나오고 나서 10조 3항이 제거됐을 때 말이에요. 위헌 결정 나오고 제거되고 지금의 법으로 바뀌기 전 중간 상태에서도 원고 적격 인정시켰습니다. 중간 상태에서도 제소기간이랑 연동을 시키면서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원지휘법 10조 3항에 명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12조 1문을 근거로 해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요. 법률상 얘네들의 인사권 침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니까 개정법 나오기 전에서도 원고 적격 인정됐었다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죠. 직위해제 처분은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이건 뭐예요? 지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냥 유지하고 직위만 해면하는 게 바로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고,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 그렇죠, 가행정행위죠.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 요구되는 것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견책과 같은 징계 처분 정도 수준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보시게 되면은, 직위 해제를 할 때도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해서 절차 요건을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법 3조 2항에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돼 있잖아. 배제하는 건 맞아요. 배제하는 건 맞습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라는 식의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법 적용을 배제하는 건 맞는데, 절차가 있는 건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만큼의 절차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